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제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는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가 사실인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한 차례 더 추가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 지휘관인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군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조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정치인 체포 명단에 담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도 다시 한번 쟁점이 됐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은 메모 종류만 4가지라며 사실관계가 달라 거짓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A씨가 범행 당일 교육 당국으로부터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현재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지연되는 중입니다. 관세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의 관세율 수준에 맞춰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 김채윤 선수가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동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우승이 유력했던 일본 선수를 제치고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증인으로 부른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지만 조 단장은 있는 대로 말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직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45분쯤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또 당시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 사령관이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문제를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본인이 증언한 내용들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도 않고 밑에 부하 직원들의 진술과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있습니다. 조 단장은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단장은 지난 4일 탄핵 심판에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이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한 군 관계자입니다. 조 단장은 다만 4명이 들어가 1명씩 끌어내라거나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표현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관련 소식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조태영 국가정보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은 이른바 체포 메모와 관련한 논란을 제기하는 건 신뢰성의 물타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정치인 등 체포 메모 관련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두고 거짓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 관련 메모를 공관 앞에서 적었다고 증언했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당시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메모가 홍 전 차장과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모두 4종류가 존재한다면서 증거가 오염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조 원장의 증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메모 작성 위치에 대해서는 공관과 사무실은 겨우 3분 거리라며 CCTV로 전체 동선을 공개해야 하고 메모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관련 논란을 제기하는 건 신뢰성 물타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 흔들기에 나섰는데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정치인 등 체포 관련 메모는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만큼 이와 관련한 진실 공방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지시 주장을 반박하면서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회 측은 조태영 국정원장도 비상계엄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나 김건희 여사와 연락했다면서 뭐가 문제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 내용은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1차장에게 전화해 정치인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 중인 걸로 오해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했다며 국정원을 잘 챙기고 방첩사 지원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에게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 오해 때문에 이 전화가 부득이하게 돼가지고 지금 조 원장이 비상계엄 다음 날 홍 전 차장 해임을 건의한 건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문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던 것을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 윤 대통령은 이틀 뒤 홍 전 차장 해임 재가 안건이 올라오자 당시 대통령실을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앞에서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지시 당사자로 지목됐던 한 전 대표 앞에서 약점 잡힐 일을 한 적 없다는 걸 강조했던 겁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이거 봐라. 내가 홍장원한테 이게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이거 제가 하겠냐라고 하면서 국회 측은 조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성일종, 신성범 의원과도 통화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홍 전 차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건의한 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했으면서 여당 의원에게 전화한 건 괜찮냐는 겁니다. 또 계엄 선포 무렵 조 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 원장은 신성범 의원은 국회 정보위 간사여서 당시 상황을 물어봤을 것이고 성일종 의원과는 친분이 있어 가끔 통화한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심판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대한 결심, 대리인 전원 사퇴로 전해졌는데요.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의 헌재 흠집 내기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 증인신문에 앞서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 기각과 관련해 할 말이 있다며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앞에서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도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질의를 제지하는 재판관에게 규정의 근거를 보여달라고 항의하거나 증인 신청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도 재차 같은 요구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증인신문에 드러났고요. 요지가 뭔가요? 홍장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신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재판관 개개인의 신상에 관한 풍문을 만들어 인신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 그리고 대중의 불복과 폭력적 대처를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또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은 마치 야간 주거침입 강도 범인이 집주인을 폭행범으로 모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 원로들이 각 진영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국민의힘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이재명 대표는 지은 죄가 많다라는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여당 주최 강연을 위해 국회를 찾은 김영호 전 국회의장. 친정인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을 거침없이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며 계엄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갉아먹었고 사회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먼저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당 개혁이 중요하다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부자,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할 거라고도 했는데 서민과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진보 진영의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지은 죄가 많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공천 탈락했던 걸 상기시키며 이제는 생각이 다른 사람도 품어야 할 거라고 충고한 겁니다. 완사이드하지도 않잖아. 탄핵이 인용된 대선치고는 그러려고 그러면 어쨌든 좀 다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어요? 최근 이 대표가 잘사니즘으로 대표되는 실용주의 노선을 들고 나온 것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 무신 분립을 언급한 뒤 신뢰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든 통하지 않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 원로들이 양 진영에 공통으로 주문한 건 잘못은 인정하고 상대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란 거였습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실천은 늘 의문으로 남았던 조언들이기도 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고 김하늘 양의 사건인데요. 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와 빈소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너무 일찍 별이 된 하늘이의 넋을 기리고 또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하늘 양의 발의는 오늘 진행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하얀 국화꽃이 학교 담장을 따라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빨간 딸기와 인형 등 고 김하늘 양을 위해 두고 간 물건들과 추모 문구가 적힌 쪽지도 가득합니다. 추모 공간과 분향소가 마련된 학교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분향소 옆에 마련된 공간은 추모객들이 남기고 간 손편지로 채워졌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별이 되렴. 나이가 든 어르신부터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까지 심통한 표정으로 하늘이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애기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한 학부모는 좋은 교사도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교사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듣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만나면 나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극심한 공포를 떠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빈소에서는 입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하늘이의 마지막 모습을 본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하늘이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전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국회는 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사흘째를 맞아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선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사사고 방지와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초점을 둔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고 오요한나 씨 사망을 계기로 점화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의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다. 미국에서 나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는 4월 1일부터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뿐 아니라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도 고려해서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혀 우리나라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는데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시간 전쯤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대통령 각서에 서명을 하면서 공정성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 미국의 무역 적자를 키우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닝 사무장관 지명자는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행정부 차원의 조사를 4월 1일까지 마무리할 거라고 말해서 이 상호 관세 부과는 4월 1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또 미국이 각 국가별로 1대1로 상호 관세를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통해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시스템이 무역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상호관세에서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n the case of Apple, I gave them a waiver, an exemption in my first term because Samsung was in South Korea and Samsung didn't have to pay the tax because it was a tax on China, and Apple makes a lot of their product in China. So I did that because it wouldn't have been fair. But now this applies to everybody across the board. 자, 이런 계획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번 상호 관세 여파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관세 자체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 FTA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면제나 예외를 기대할 수 없고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향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 관세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죠. 이 자동차 관세도 곧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미 수출 2위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등에 이어서 미국의 8번째 무역 적자국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5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으로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에 또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에 이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면서 관세 전쟁을 예고해 왔습니다. 원인은 미국의 무역 적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미국 우선주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는 9,1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38조 원으로 1년 전보다 7%나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고 이 추가 관세로 생기는 재원으로 자신의 공약이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도 이번 관세 전쟁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1기 집권 당시에도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번과 마찬가지로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매기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의 보복 관세로 대중 무역 적자를 해결하지 못했었습니다. 1기 때 취임 1년 이후에 추진해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이번 2기에는 취임 12일부터 추진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관세 전쟁의 다른 점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역 적자 해결뿐 아니라 외교나 정치적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이유로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를 들어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경 강화 등의 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증인으로 부른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지만 경비단장은 있는 대로 말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직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45분쯤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또 당시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 사령관이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문제를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본인이 증언한 내용들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도 않고 밑에 부하 직원들의 진술과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있습니다. 조 단장은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단장은 지난 4일 탄핵심판에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이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한 군 관계자입니다. 조 단장은 다만 4명이 들어가 1명씩 끌어내라거나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표현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포탄의 3단 진압봉까지 휴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지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시각보다 20분 가까이 빨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비상계엄 당일 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공포탄과 3단 진압봉을 챙겨 국회로 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단장은 처음에는 합참 불시 훈련으로 알고 공포탄도 훈련용 휴대 목적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방탄 헬멧과 방탄복을 입고 3단 진압봉을 챙기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 이동하게 되면 총은 놓고 내려라고 하고 그러한 목장으로. 이 지시가 당일 두 번째 전화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 시각인 밤 10시 23분보다 18분 전인 10시 5분쯤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22시 05분에 네.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사령관께서 공포탄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30발씩 준비하라고 좀 구체화한 겁니다. 방탄복과 3단 진압봉, 공포탄 등은 사실상 진압용 장비로 볼 수 있는데 시종일관 국회 질서 유지 목적으로 계엄군이 출동한 거라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의인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하며 지시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단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도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조태영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른바 체포명단 메모 작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원장은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공판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 들었다고 설명했고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메모를 작성했다는 시간에 홍 전 차장은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체포명단 메모가 여러 종류라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재차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YTN과 통화에서 자신이 쓴 것과 보좌관이 쓴 것까지 이 체포명단을 적은 메모는 모두 3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메모를 적었다고 증언한 시간에 집무실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증언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선 집무실과 국정원장 공관의 경우 차로 다니면 왕복 3분 거리라며 특정 시간이 아니라 전체 동선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왔죠. 조태용 국정원장. 문재인 정부 당시에 홍장원 전 1차장이 당시 원장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적한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박지원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또 홍 전 차장도 조태용 원장이 몰아가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이후 홍장원 당시 1차장을 직위 해제한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홍 전 차장이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있던 한 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여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이 내용을 공개하며 질책했다는 내용을 밝힌 건데 청탁 대상으로 민주당 박지원, 박선원 의원이 지목됐습니다. 지난 정부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장원 차장을 지목하면서 그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한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장원 1차장이 박지원이나 박선원에게 인사청탁을 7차례나 했다라는 취지신가요? 네. 그러면서 조태용 원장은 야당 인사에 청탁했다는 말을 듣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국정원 내부에서 따로 조사한 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의원은 당시 주영 대사를 역임했던 국정원 전직 간부가 청탁해온 사실은 있었지만 홍 전 차장이 직접 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선원 의원도
지난 정부 국정원에서 자신은 청탁을 받을 위치는 아니었다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도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으로 올 당시 퇴직 대기 상태여서 직접 대면한 일이 없었고 박선원 의원과 관련해서도 청탁할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앞선 두 의원 입장과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태용 원장이 자신을 표적 삼아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공방을 이어온 조태용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이 헌재 심판을 계기로 장외 공방전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관련 심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에 반대와 우려를 표했고 찬성한 사람은 없다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진술 등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에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만 당시 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한다는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또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장과 달리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비상계엄에 반대와 우려를 표시했고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을 포함한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비상계엄에 관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조 원장의 증언은 비상계엄이 위법이라 생각한 국무위원은 아무도 없었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등 실질적 국무회의를 거쳤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진술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국무회의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원장은 국무회의를 간담회로 인식했다는 한덕수 총리 진술이나 아예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입장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또 다른 증인이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자신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개인사를 언급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희끗희끗해진 머리,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시 체포는 물론 국회 봉쇄도 지시받은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국회 출입 통제 역시 충돌 방지 차원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단할 때는 질서 유진 차원에서 차단이 이루어졌고 그게 조금 잘못됐다는 조치인 거 알고 바로 해제를 한 것입니다. 2차 통제도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에 따른 것일 뿐이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계엄 전 조지호 청장과 참석했던 삼청동 안가회동에서도 봉쇄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는데 윤 대통령 역시 국회 외곽 경비 지원과 관련한 자리였다며 사실상 보폭을 맞췄습니다. 국방장관이 국회 외부 경비를 위해서 경찰에게 이제 부탁을 직접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날 그 자리가 만들어져서 다만 김 전 청장은 당시 윤 대통령이 시국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계엄 선포 이후로 개인사를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건넸다는 문건과 관련해서는 22시 국회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계엄군 관련인진 몰랐다며 주의 깊게 보지 않고 파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범행 당일 오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교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현재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씨에게 교육당국이 범행 직전 출근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과 장학사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학교 관리자와 면담을 진행했고 A씨에게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면담 과정에서 교사 A씨에게 병가나 연가를 쓰도록 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학교장 차원에서 경고하도록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A씨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학교에 나오지 않게 조치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질병휴직을 다시 내도록 권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이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지침이 내려진 이후 학교에서 무단 외출했고 인근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A 교사의 범행 동기나 실행 과정 등을 밝히려는 경찰의 수사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A씨는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상태 호전 정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진술에 대한 자세한 부검 결과나 체포 영장 기한은 수사 사항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까지 벌였지만 정작 피의자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경찰은 A 교사의 건강 상태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숨진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오늘 이뤄집니다. 발인은 오전 9시 반쯤 진행되며 김 양은 대전 정수원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뒤 대전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휴일까지 낮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해빙기에 접어들며 얼음 깨짐 사고가 우려됩니다. 강이나 하천에서는 안전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령 중인 만큼 산불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출근길 도로 살얼음과 서쪽 안개를 조심하셔야겠고요. 하늘은 맑지만 밤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2.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지만 주말에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는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소식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전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모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비상조치에 대해서 말했는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호주 호위함 수출 불발에 화를 냈던 것이 기억이 난다며 의혹을 부정하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인 신문 이후 발언권을 얻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 전 삼청동 안가 모임이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모였던 저녁 자리입니다. 신원식 전 국방장관 그 증언 때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저녁을 총선 전에 먹은 기억은 저도 납니다. 신 실장은 직전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서 당시 비상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본인은 호주 호위함 수출 불발 얘기를 했다며 의혹을 부정하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호주 대사로 보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런종섭 등 인격 모욕을 당하고 사직해 수주가 불발됐다고 말하며 화를 많이 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의 호위함 수주를 위해서 호주 대사로 보내고 아그레만까지 받았는데 무슨 런종섭이니 하면서
또 다른 참석자인 조태용 원장도 앞선 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이란 말을 사용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은 전혀 아니시고 비상이라는 말씀 쓰신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당시 모임에서 비상 대권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는데 이후 형사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군 투입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 지시를 폭로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차장이 야당의 회유를 당한 정황이 있다면서 거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제기한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고요. 오히려 내란 특검을 추진할 명분을 확인한 셈이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진술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이에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에서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설득해 진술을 오염시켰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 의원이 적은 메모를 바탕으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유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하기 전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연락했다는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서를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회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회유 의혹을 진술한 김현태 단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회유가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성일종 의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병주 의원도 곽 전 사령관을 유튜브에 출연시켜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는 주장에 추가 계엄 우려에 확답을 받기 위해 영상을 찍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이 제기한 회유 의혹이 내란 특검 추진의 명분이 된다며 특검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내란 특검을 진행해야 될 명분을 성일종 의원이 확인시켜 줬습니다. 저희 당 의원은 특검 환영입니다. 언급된 의원들도 모두 환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도 여당 일부 의원들은 탄핵 심판을 방청하며 현재 심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졸속 심리를 하면서 과속 페달을 밟고 있잖아. 그래서 국민적인 불만도 되게 높고. 민주당은 대통령을 파면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탄핵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길 당부드립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핵심 증인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는 여당과 파면 결정을 압박하는 야당이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계산안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협상 여지를 뒀지만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이 슈퍼 추경으로 표를 사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타협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규모는 34조 7천억 원, 사흘 전 이재명 대표가 꺼낸 30조 원보다 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사업안에 13조 원을 배정하는 등 이른바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분야에 18조 원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계 지출 부담을 덜어드리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AI와 반도체 지원을 포함한 경제성장 부문에는 11조 2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은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30조 원을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을 선별 지원으로 바꾸고 25만 원을 20만 원으로 축소하는 안 정도는 고려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 사업 자체를 포기하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씀이지, 아무런 그런 조치가 없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또 현금 살포식 공약으로 표를 사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지역 상품권 사업은 소비 진작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국은 보면 또 이재명 표 현금 살포 추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민주당이 헌법상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당은 민주당이 지난해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놓고 이제 와서 국가 부채도 생각하지 않은 채 슈퍼 추경을 추진하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탄핵으로 행정부 마비시키고 예산 감행으로 국정 마비시켜 놔놓고 30조 했다가 35조 했다가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아침 다루고 저녁 다루고 카멜리온 이런 카멜리온 어디 있습니까? 물론 국민의힘도 미래 먹거리와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현금 살포식 추경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여야정 국정협의회 출범이 예고된 가운데 추경 협상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만나서 당내 통합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다른 비명계로 꼽히는 김부겸 전 총리 등과도 만날 예정인데요. 다만 야권 내부에서 견제 목소리가 잦아들지는 미지수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문재인계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전 지사가 국내로 돌아와 이 대표를 만난 지 2달여 만입니다. 이 대표는 먼저 김 전 지사의 민주당 복당을 환영하며 엄중한 상황에 민주당이 더 크고 넓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헌정수호 세력 그리고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지사도 연대만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힘이라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당내 분위기와 팬덤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다양성은 정당의 본질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시스템, 정당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회동에서 김 전 지사는 상처 입은 분들을 보듬어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고 이 대표도 여기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또 다른 비명계 인사들과도 회동 일정을 잡았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당내 비명계를 끌어안으며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야권 내 이 대표를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민주당이 1인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이 대표의 집권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도 이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대선 경선을 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한 줄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네랄, 이른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더견 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어제 오전 민주노총 화물연대 오비맥주 지부 집회 현장에서 노조 간부가 차량 진출입로를 막고 도로를 점거했다며 업무 방해와 지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정의당 윤소하 전 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단체 회원 40대 유모 씨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공사장입니다. 서울 청담동 주택 철거 현장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허위 영상물 범죄,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200여 건을 접수해 682명을 검거하고 40명을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드레스룸이라든지 식료품 보관장인 팬트리 같은 것들, 이제는 새 아파트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아파트 싱크대와 붙박이장, 욕실에 이어서 드레스룸과 팬트리까지 시공업체들의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게 모두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2,000여 가구,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갈등으로 한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이래 이곳을 비롯한 190곳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가구는 기둥에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을 일컫습니다. 가구 회사들은 사다리 타기와 제비뽑기 등으로 순번을 정했고 낙찰가를 정한 뒤 들러리를 설 회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담합은 증거를 찾기 힘든데 이번 건의 경우 들러리사에 나중에 대가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증빙이 남게 됐습니다. 확인서를 보면 낙찰받은 회사가 자재를 사주거나 계약금의 10%를 현금으로 주기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담합 기간 190건의 입찰 가운데 167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회사가 낙찰받았고 관련 매출액은 3,3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20개사 가운데 16개사에 과징금 183억 원을 부과하고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 자마트, 한샘, 4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하는 것으로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분양가격 상승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이번 건은 빌트인 가구와 시스템 욕실에 이어 아파트 실내 공사와 관련해 적발된 세 번째 담합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건축감리와 생활 폐기물 처리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통계청이 1월 취업자 수를 공개합니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1년 전보다 5만 명 넘게 줄어들면서 4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에도 비상계엄 여파가 있어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요즘 그야말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생활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6.6%, 지난달보다 2.3%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월 최근 경제 동향, 그러니까 그린북을 통해서 경제의 진단을 발표합니다. 기재부는 앞서 비상계엄 여파를 담은 1월 경제 동향에서는 한국 경제를 기존 경기 하방 위험 증가 우려에서 경기 하방 압력 증가로 확대 진단했습니다.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부담이 오늘부터 기존보다 0.05에서 0.1%포인트 낮아집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305만 9천 개,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81만 5천 개, 택시 사업자 16만 6천 개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정기 결제 대금이 유료로 바뀌거나 결제액이 늘어날 경우 변경 전 30일 안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격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총 금액을 알리지 않고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SNS를 통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되는 사기성 해외 직구 쇼핑몰에 대한 상담을 집계한 결과 2021년 251건에서 2023년 1,37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SNS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NS 종류별로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접근이 41.8%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25.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타이완에 있는 백화점 12층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폭발음과 함께 고층 건물에서 파편이 튀어내립니다. 뜯겨나간 건물 외벽에선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변 도로는 폭발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星光三月爆炸了，整个炸掉，马路上面也都有。 현지 시각 오전 11시 반쯤 타이완 중부 타이중 시내에 있는 백화점 12층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건물 내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大声的震动，我们那时候第一时间以为是地震，然后后来发现说不是地震，因为有碎片从那个电。 현지 매체들은 사고 현장에서 12명이 발견됐는데 여럿이 심정지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4명이 건물 밖으로 튕겨나갔다고 전한 곳도 있습니다. 인도로 떨어진 파편이 마카오에서 여행 온 일가족을 덮쳤다는 비보도 들립니다. 저마다 집계가 다른 데다 중상자들도 섞여 있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因为市政府就在星光三月的隔壁，所以感觉到明显的震动。 곧바로 소방차 27대와 구조대 62명이 투입돼 진화와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12층 푸드코트 철거 공사 중에 가스 폭발이 일어난 거로 보고 과실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 각국 고위 당국자들이 모이는 안보회의를 하루 앞둔 독일 뮌헨에서 차량 돌진으로 28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가 아프간 출신 남성으로 전해졌는데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국에 체류할 수 없다며 규탄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뮌헨 도심 한복판에 경찰 수십 명과 응급차 여러 대가 몰려 있습니다. 길바닥에는 시민들의 소지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10시 반쯤 미니 쿠퍼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내 파업 집회 현장을 덮친 겁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3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Ich bin schockiert. Wie gesagt, ich bin ja Studentin bei dem Magazin, also das ist natürlich das erste Mal, dass ich sowas.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24살 남성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끔찍한 공격이라고 규탄하면서 범인은 처벌받고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공격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s ist für mich ganz wichtig, die Botschaft auch zu sagen, wer Straftaten in Deutschland begeht, wird nicht nur hart bestraft und muss ins Gefängnis, sondern er muss auch damit rechnen, dass er seinen Aufenthalt in Deutschland nicht fortsetzen kann. 독일에서는 지난해 12월 사우디 이민자가 차를 몰고 크리스마스 마켓에 돌진해 6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최근에도 아프간 출신 남성의 흉기 난동에 2명이 숨지는 등 이주민의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반이민 정서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 세계 각국 고위 당국자가 모이는 뮌헨 안보회의를 하루 앞두고 벌어져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일본이 자국 내 쌀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 비축미까지 방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각한 흉작이 아니면 비축미 방출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방향을 튼 건데 쌀 수급 상황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자 초강수를 둔 겁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곳 삼갑김밥 전문점은 쌀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뛰면서 어느 때보다 고심이 큽니다. 쌀을 줄인 여러 메뉴를 만들며 안간 힘을 쓰지만 거의 한계라고 토로합니다. 上がり続けたらマジで困りますよね。お客さんこれ以上上がるともう来ないよというね厳しい意見があるので 8종류의 쌀을 판매해오다 최근 2종류로 줄인 슈퍼마켓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쌀 부족에 시달렸던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前はこれ3000円ぐらいで売ってたんです。もう今税込み4800円ぐらいですよね。
매장을 찾는 시민들은 지난해보다 1.5배 이상 뛴 가격표에 한숨을 내쉽니다. やっぱり手が出ないです。4000以上出ちゃったらこの新米の時期を超えてもこうだからもう消費者としてはもう対策のしようもなくなってきてて 쌀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자 일본 정부는 정부 비축미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극심한 흉작과 같은 비상 상황에 한해 비축미 방출이 가능했습니다. 지난해 폭염에다 대지진 우려로 인한 사재기,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쌀 유통 문제가 장기화하자 정부가 방침을 바꾼 겁니다. 今の状況は異常な状態でありますから、これをなんとかしたいという思いもあってですね、備蓄米の活用を検討した次第であります。 시장에서는 비축미가 풀리면 쌀 가격이 어느 정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한 만큼 가격 상승 요인에 대응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북한이요,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텔과 골프장 등에 이어서 금강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남측의 주요 시설이 사라지는 건데요.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우리 측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성명을 내고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이번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 행위이자 우리 국유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북한의 면회소 철거 동향을 포착했습니다. 최근엔 면회소 본관 꼭대기층의 전망대와 건물 외벽 타일을 뜯어내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9년 10월 금강산을 방문해 우리 측 시설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이산가족 면회소는 남북 적십자 회담 합의에 따라 모두 55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난 2008년 7월 완공됐습니다. 이후 가장 최근인 2018년 8월까지 모두 5차례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까지 철거되면 현대아산 등 민간이 소유한 호텔과 골프장, 관광시설에 이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주요 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제주에서 전복 사고로 실종된 재송호 선원 3명에 대한 야간 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함선 15척과 항공기 1대를 동원한 해상 수색과 해안과 순찰을 병행하며 야간 수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간 수색에서는 재성자 실종자 5명 가운데 2명이 해경과 자발적인 수색에 나선 어선에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그제 저녁 8시쯤 선원 10명이 탄 32톤급 어선이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방 12km 해상에서 뒤집혀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불이 난 어선의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실종자 7명을 찾기 위해 잠수 인원을 투입해 최초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수색하고 있는데요. 앞서 해경은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일 동안은 야간에도 계속해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배에는 모두 1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한국인 승객 2명과 인도네시아인 승객 3명이 구조됐습니다.
오늘부터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쑥쑥 오를 텐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고요. 한낮이 되면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눈이 녹았다가 얼기를 반복하면서 곳곳이 빙판이고 서쪽 지역에는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동쪽 지역에는 건조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령 중인 만큼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지만 오후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밤부터 수도권과 충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내일은 전국에서 대기질이 악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구는 영하 3.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10도, 부산은 12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지만 주말에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이번 주말에는 얼음도 많이 녹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음 깨짐 사고가 우려되니까요. 주말에 야외 활동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